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 연이틀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죠. 한편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최고가로 마쳤는데 기술주들이 강한 랠리를 보인 영향일까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잇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가 발표됐죠. 하지만 아직은 약발이 시장에 먹히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오늘도 경주마 기술과 하나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비상계엄 사태가 이제 해제가 되고 이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일단 약세로 다 마감이 지어졌습니다. 걱정했던 폭락은 없었지만 시장이 뭔가 기운을 또 잃어버린 것 같은데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외국인들 파생 포지션이 어제 것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하방을 한 2,450 정도 선 이상이 돼야지만이 자기네들의 수익을 좀 지킬 수 있는 구간이었었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이 그 지수를 좀 관리하는 느낌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우려했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안 빠졌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질 수도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지금 포지션 자체가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 이제 또 이어질 것 같은데 오늘 끝난 거를 제가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구조상으로는 이제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아주 키울 것 같지는 않은데 반면에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 자체가 크게 부각이 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부양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어떤 베이스에 대한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여전히 좀 불확실성에 대한 그 노이즈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당장에는 크게 지수가 반등을 한다든지 이런 게 나오려고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비상계엄 여파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뭔가 반등의 트리거가 없다? 시장의 진단을 그렇게 내려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고 나서는 V자 반등을 기대를 하는데 V자 반등이 나오질 않고 오늘 장에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매도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오후장에 쭉 밀리는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이게 기대감을 가지고 V자 반등을 기다렸는데 어쨌든 이런 이슈는 한 3거래일에서 길면은 일주일 정도 기간이 지속되는데 현재 코스피 밸류가 글로벌 경기 침체 기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PBR이 0.9 정도 되면 항상 기회의 구간이었는데 2,400 정도 가면은 PBR이 0.8 정도 됩니다. 근데 0.8 2005년 이후에 0.8 하회를 한 부분은 팬데믹 기간밖에 없었고 현재 금융위기 때에도 0.8을 지지를 해주고 나서 강한 반등을 보여준 것처럼 아직까지는 기회의 그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만 잘 지지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단발적인 이슈에 대한 V자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 뿐 아직까지는 뭐 기술적인 지지 라인은 깨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 수급이 사실상 지수를 좌우하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데 연이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사실 이만큼 매력적인 구간은 없겠죠. 근데 이제 펀더멘털보다 더 무서운 게 센티멘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의 심리를 말하는데 이건 뭐 한국의 투자가도 마찬가지고 외국계 투자가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도 지금 24년도 12월 달 초에 한국 증시는 투자 비중을 높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서 지금은 통제 불능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비상계엄이라는 사태 자체는 일시적으로 마감했지만 그거는 또 다른 숙제를 남겨놨고 결과물 없는 숙제를 남겨놨기 때문에 시장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막기가 급급한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장중도 흐름을 보면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은 최근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포지션은 줄여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또 선물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어떤 추세를 잡고 위아래냐 베팅하는 건 아닌데 장중에 흘러나오는 정치적 뉴스에 따라서 흔들림이 되게 심합니다. 또 이제 마침 하필이면 하필이란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7일 날 우리가 토요일이잖아요. 7일 날 또 국회에서 이제 탄핵 관련 표기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큰 자금들은 지금 이런 불확실성에는 어떤 것보다 어려운 자금이라서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지 않는 그림이거라 아마 요거는 어떤 결과물과 도출될 때까지는 상당 기간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좀 저는 계속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도 뭐 코스피가 역사적 저점 구간이다. 근데 이제 저점이란 말을 하기도 좀 민망하기도 해요. 사실 저희가 저점이란 말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 저점이라고 본다면 정말 싸질 대로 싸진 주식들을 담을 기회인가? 근데 저는 쌀 때는 싼 건 이유가 있지 않았나요? 항상 싼 게 비지떡인가요? 뭐 싼 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사적 저점 구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은 지표를 가지고만 이제 그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지금 상황 자체는 그 경제 펀더멘탈이 이게 갑자기 확 돌아설 상황도 아닌데다가 경제 펀더멘탈 자체를 갖다가 뒤흔든 지금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단기간 내에 수습이 되고 풀릴 수 있는 이슈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때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 반등을 줄 수 있는 폭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느 정도 그 가시적으로 풀리는 어떤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좀 편안할 때 들어가시는 게 맞다. 지금 구간에서 싸다고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결국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많이 빠졌다 싸다 해서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지금 10% 이상이 더 빠진 상태잖아요. 지금. 네. 마찬가지로 싸다고 해가지고 들어갈 때는 이게 왜 싼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한국 증시는 이런 어떤 싸다 비싸다의 어떤 여부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게 되게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단순히 정치적 불확실성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굉장히 생각 이상으로 크다라는 거죠. 당장 환에도 지금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 사실 지금도 환율도 일정 부분은 정부가 개입에 의해 가지고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에 풀릴 수 있는 뭐가 있겠느냐를 일단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지켜볼 때지 싸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한은도 그렇고요. 금융위원회에서도 금융당국에서도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사실상 유동성도 시장이 원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강력한 조치, 시장 메시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좀 투심이 걱정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직은 아닌가요? 아니 그게 이제 보시면 예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일단 환시장에 대해서 이제 무제한 공급을 하겠다. 그다음에 정시 관련해서도 이제 정환펀드 관련해서 뭐 채권이라든지 주식을 이제 네. 방을 하겠다는 건데 주식은 방을 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또 하나 아까 이야기하다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고점과 저점은 사실 동조화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22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갈 때 코로나 때 내려갔단 말이죠. 동조화라는 거는 미국과 글로벌 증시가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은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가 있는데 다른 나라가 신고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식 투자 관점에서 성장주와 가치주가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가치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성장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미국도 지금은 가장 신고가 대부분이 성장주들이거든요. 네. 그럼 성장주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우리 한국 경제는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성장주 모멘텀이 큽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의 비중을 보더라도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성장 모멘텀이 가장 불확실성할 때가 가장 주가가 쌉니다. 근데 이때 싸다는 거는 사실 뭐 과거 미국 투자가 현인 피터 린치도 주가가 쌀 때 매수하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성장 모멘텀은 살아있는데 외부적인 일시적 요인으로 쌀 때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 볼 수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약간 제가 옆으로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정환펀드를 믿고 장을 저점을 논한다는 건 생각보다 리스크한 이슈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은 실제적으로 전체 메인 예를 들어서 뭐 단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정환펀드라는 건 일정 부분의 기존의 펀드를 끼워 막기 흐름도 좀 있어요. 그리고 정환펀드 10조에는 절반 이상이 전부 다 채권 쪽입니다. 채권 쪽이고 우리나라 지금 올해 24년도 기준으로 수익형 정권과 채권 쪽에 이 단위를 분석을 해보면 국내 주식형 수익 정권은 연초 대비해서 10조, 20조 정도 감소를 했고요. 해외 쪽은 증가를 하고 있고 채권 쪽은 국내와 국외가 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환펀드는 어떻게 보게 되면 투자의 심리를 막아주는 요인이지 정환펀드가 우리나라 장의 저점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똑같은 내용인데 일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요 불안한 정세가 안정화되는 게 가장 우선이 되지 않나. 그게 숫자로 나와 있는 0.8배 PBR, 8.7배 PER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아까 김동희 팀장은 과거 사례를 봤었을 때 지금의 어떤 PBR 기준으로 일정 수치 밑으로 내려가면 상당히 살만한 매력적인 구간이 남아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해서 그럼 네. 기준이 뭐예요? 기준을 뭘로 보고 판단해야 돼요? 매입 시점이라고 할까요?
이 기준은 일단 2,400 정도가 딱 PBR 0.8배 정도 되는데 그 구간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금융위기 때에도 마냥 하락할 것 같았지만 결국에 0.8을 찍고 반등이 왔고 팬데믹 기간에는 뭐 빠르게 워낙 뭐 사이드카도 여러 번 걸리고 하락을 했지만 그때 차라리 반등이 V자로 세게 오는 시장이 굉장히 유동성도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네, 일단은 2,400을 요번에 찍고 올라갈 수 있는 뭐 펀더멘탈이나 뭐 센티멘탈이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이유는 뭐냐면 계엄령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머스크도 저희 한국이 계엄령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요직에 있고 저희 한국에서는 트럼프와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바이든 정권한테 계엄령을 내릴 때도 미리 말을 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확인을 해보는 중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저희가 보통 이란도 미사일을 쏠 때는 미국한테 보고를 하는 편인데 한국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협상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저희가 안 좋은 쪽으로. 근데 지금 칩스법이나 IRA법으로 이제 협상을 할 게 남아 있는데 이런 게 미국에서는 거래 기술로 충분히 저희한테 열어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닫아놓은 상태에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2,400이지만 미국의 뭐 펀더멘탈을 기대해 봤었을 때에는 하락은 조금 더 열려 있기는 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지수는 보면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사님 장중에는 또 상승 전환이 됐다가도 또 이제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그래도 지금 저가 매수 구간이라는 어느 정도 인식도 있는 것 같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밤사이에 3대 지수 다 최고가,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 12월 초인데 벌써 싸다 랠리가 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러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가는데 말이죠. 지금 상황은 이제 국내 증시에서 보여줬던 현상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이오하고 방산 주식들이 그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우리가 좀 일어났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는 별로 좋지 않은데 바이오하고 방산만 계속 올랐던 게 있었는데 지금 딱 보면은 미국 증시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유일하게 성장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유럽 증시 같은 경우 계속 지금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데다가 또 최근에는 프랑스 지금 연정이 지금 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온 데다가 한국에서는 또 정치적인 해프닝이 또 발생이 됐었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데가 그쪽이고 또 강제적으로 또 미국에서는 돈을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 내에다 공장을 짓지 않으면은 뭐 너네들 어떤 식이든 불이익을 주겠다. 특히 이제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관세를 가지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미국 쪽으로 모든 게 지금 몰려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쏠림 현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저도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은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놓고 보면은요. 최근에 주가가 지금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네. 초과했거나 거래량은 확실히 줄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게 지금 수급에 의해 가지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매수에 의해서 돌파하는 모양새보다는 어쩌면은 일정 부분은 공매도 그 환매라든지 네. 이런 식에서 이제 돌파되는 그림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랠리를 무조건적으로 뜨겁다 이렇게만은 볼 수 없는 이면의 모습도 있다. 제롬 파월 연준의 의장이 또 이 이야기를 한 게 투심을 또 자극한 면도 분명히 있죠. 하 대표님, 미국 경기 낙관적이다. 언제까지 낙관적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미국 경기만 좋네요. 근데 파월의 발언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정당성을 미리 깔아두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포석을 깐다? 네,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는 고용 지수는 사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 주에 이제 베이지북도 발표했습니다만은 미국도 51개 주 중에서 주별로 편차는 있습니다. 근데 파월의 발언이 시장에서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실제적으로 트럼프 대선 이후에 12월 18일 예정된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데 부분에 대해서 네. 정당성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분들은 사실 그런 내용이 지난 9월 달에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하할 때 8월 달 증시가 주점했던 것들을 침체론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하한 상태의 침체론을 이야기하는데 파월 입장에서 경기가 어렵다고 만약에 계속 말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보험직 인하에 대한 것을 표출하게 되는 거고 제가 파월의 의장에서 발언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 것은 네. 시장에서 발언했던 미국의 물가가 떨어지는 게 속도가 걸리니 중립금리를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내용인데 파월은 다시 한번 중립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자기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26년도까지 서서히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일정 부분의 물가 수준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제일 염려했던 건 뭐냐 하면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조금 더 공격적인 재정 정책 확대를 통해서 미국의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거의 이제 다시 장벽을 쌓는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고임금의 미국 노동자는 다시 한번 임금이 올라가니까 근데 파월은 지금 그 중심에서 이 임금이 올라간다는 건 쉽게 말해서 미국이 연준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을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거잖아요. 근데 부담을 느끼면 말한 대로 중립금리를 올려야 돼요. 2% 기준값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중립금리에 대해서 여전히 논의하기 없다는 거는 시장 가장 질서 있게 12월 달에 미국인 금리 인하하는 그림으로 가는 거고 그 그림 놓고 봤을 때 미국 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M7 종목들도 계속 신고가를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보고 아까 그 이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도 데이터를 봤거든요. 네. 애플도 그렇고 엔비디아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 포함해서 거래량이 조금 없이 올라가요. 우리가 배운 거랑 조금 다릅니다. 쇼커보도 거래가 많아요 원래 일정 부분은.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 다 신고가인데 거래가 없이 올라간다는 거는 뭐 첫 번째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신규 매수보다는 주가가 신고가에서 나오는 이제 반대 매매죠. 쇼크업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의 로테이션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M7 중에서 한 초대 초반에는 테슬라 올라갔습니다. 예, 테슬라 올라가다가 최근 2, 3주 동안에 어느새 애플하고 메타가 치고 왔어요. AI란 그림으로. 그리고 다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유일한 기업 엔비디아가 다시 서서히 올라갑니다. 네. 그런 그림을 봤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로테이션에 의한 그 빅테크의 쏠림이라면 거래 없이 올라갈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없이 올라가는 게 항상 우리가 경계하지만은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거래 없이 올라간다 그러면 늘 고점을 경계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게 먼저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증시는 M7 위주로 신고가로 간다. 예, 그렇게 뭐 괴를 두고 보는 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 포석들이 깔려 있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표현을 되게 공격적으로 했더라고요. 놀라울 정도로 좋은 상황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12월 다음 달, 이제 이달이 됐군요. 이달 이제 올해 마지막 이제 연준 회의 FOMC 남겨두고 있는데 금리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김동희 팀장께도 의견을 구합니다. 네, 금리 전망은 일단은 CME 패드 워치에서는 70 지금 한 4% 정도로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동결은 22% 정도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파월의 발언만 보면 금리 인하를 할 필요는 없는 발언인데 지금 뭐 미국이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고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사실 저는 금리 인하를 하나 안 하나 지금 미국 시장은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11월 29일 금요일에 일본의 CPI 발표가 나오면서 엔캐리에 대한 걱정이 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국내 증시는 하락폭을 굉장히 많이 키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를 생각을 했었을 때 딱히 뭐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미국에서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해서 좀 강한 하락이 나왔던 날이 있었는데 그런 걱정도 없고 뭐 금리 상승 금리를 동결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저는 미국 증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정적으로 봤던 게 이사님, PC가 일단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더니 2.3 네. 정도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뜨겁지도 않고 되게 식지도 않았고 네네. 2.3. 지금 경기 진단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이다. 그럼 이달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은 약해진 것 아닌가. 근데 이제 또 아까 하 대표님 말씀하셨던 질서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노력을 생각하면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제 질문의 요지는 아리송하다라는 거죠.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저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는 지금 그 연준하고 BOJ 같은 경우는 서로 그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엔캐리 청산 이슈 때문에 네. 한번 난리도 났었지만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상 그 니즈가 되게 강한 편입니다. 그게 수입 물가 때문에 지금 물가 이슈 때문에 지난번 중의원 선거에서 일본이 또 그 자민당이 좀 참패했었던 것도 있었고 네. 실제 이시바
그 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니즈가 강하고 우에다 역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마사지를 할 것인가를 놓고 보면은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유보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파월 의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이제 발언한 걸 보면은 그 크리스토퍼 월러라든지 메리델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보우만 같은 사람들이 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들을 해왔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보우만 같은 경우는 올해 0.75 이상 인하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네.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PCE 지표 자체가 이 정도 지표면은 사실 해도 무리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1월 달에 취임을 앞둔 상태에서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정치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하는 것이 더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집권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여담입니다만 트럼프 입장에서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웰컴 할 것 같아요. 전에는 유세 기간에 금리 인하 하지 말라고 뭐 경고도 했지만 이제 네. 뭐 다 집권 다시 백악관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그럼 이제 금리 인하로 쫙 포석을 깔아주는 이런 연준의 모습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사견을 갑자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바이든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파월은 파월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고 있는 거고 아마 아까 제가 질서 있는 거란 건 뭘 말씀드리냐면 아마 내년도 이맘때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는 지금 4.5 정도가 되는데 네. 만약에 12월 달에 이제 25베이시스 포인트를 인하하게 되면 4.25 정도가 되는 거고 베이비 스텝을 감안했을 때 그럼 내년 정도가 아니라 3% 초반까지 떨어지는 그림이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질서 있는 그림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꼭 파월이 트럼프의 눈치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가 됐으니까 꼭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원래 미국이 8번의 그 금리 정책이 있을 때 주요 변곡점을 주는 게 3, 6, 9, 10입니다. 3, 6, 9, 12. 그러니까 3월, 6월, 9월, 12월이고 그리고 나면 왜냐 그때보다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나오니까 그렇게 네.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12월 달은 저는 거의 기정 25 이상은 무조건 인하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아마 연초 1월 달, 2월 달 같은 경우는 스무스하게 뭐 선택적 동결을 할 수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이 수혜가 고스란히 미국으로만 간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그거 이제 우리는 기준을 갖고 가야겠죠. 우리는 2회 연속 금리 인하를 한 게 오히려 투심의 악재로 작용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흐름들을 네. 보면 말이죠. 네. 그럼 지금 전반적으로 뭐 의견들이 인하 쪽에 다 무게를 두고 보고 계시는 건데 이달에 그럼 이제 마지막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한다면 뉴욕 증시는 연말 랠리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땐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아까 하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런 측면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빅테크 자체도 지금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신규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주가를 부양하는 느낌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은 경계는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잠깐 중국 이야기도 짚어볼까요? 연말이 돼서 중국 지금 중국 지도부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연간 목표 경제 성장률 5%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5% 달성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어서 중국 상황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동희 팀장님?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중국에 부과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100% 다 부과를 하지 못할 겁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뭐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부과를 할 건데 이제 그 관세에 맞을 거를 미리 대비를 해서 GDP에 대한 성장률이나 이런 거를 미리 방어적으로 기대를 하는 것 같고 또 위안화에 대해서 과거에는 달러랑 경쟁이 되는 줄 알고 중국이 굉장히 위안화를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관세를 맞으면 경제 성장률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와중에서 위안화까지 좀 내리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면 중국은 일단 피해를 좀 덜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뭐 중국이 이렇게 이번에는 경제 성장률이 낮을 수 있다라고 미리 방어적으로 멘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경기 부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조금 더 직접적인 경기 부양이 나온다면 우리가 지난달에 중국 증시가 확 타올랐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중국의 이제 관영 매체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네. 일단 깔고 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사실상 정부 입장을 갖다가 미리 예고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너무 기대감을 높게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쪽에서 부양책이 많이 나와주면 세게 나와준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그쪽에서 팔 수 있는 물건 또한 좀 제한돼 있잖아요. 지금은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직접 받게 되는 수혜는 또 역시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크게 기대를 할 필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랠리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한참 동안 했는데 우리 시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올해 증시 상황인데 일단은 비상계엄이라는 사태, 어떻게 보면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지금 겪어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연말에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들이 지금 다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랠리에 대한 기대는 좀 어느 정도 접어야 된다라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원래 랠리는 많이 없었어요. 12월은 괜찮지 않나요? 뭐 그렇지는 않죠. 항상 매년 작년도는 또 대주주 양도세 기준금액 상향 자체가 거의 크리스마스 전날 발표가 났었고요. 네. 그 이전 같은 경우도 매년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까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 자금은 미국에 대한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어서 뭐 12월에 한국도 그렇게 미국을 따라가긴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나 볼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를 구성하는 반도체에 대한 기업이 계속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복병을 만난 거잖아요. 복병이 아니죠. 이거는 정말 주시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어떤 애널리스트나 학자도 계산할 수 없는 변수가 생겼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장애 주도적인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지금은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셀 코리아 떠난다에 대한 이야기, 떠나기는 계속 떠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12월 달에도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기대하기보다는 일정 부분에 이제 매도 강도가 둔화되는 게 좀 핵심이었는데 뭐 이건 다행은 아니고 사실 지금 주가 지수 보면서 선방했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고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주가 지수라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어느새 시가총액 7위까지 올라온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이 눈을 가리고 있는 거지.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는 어떤 걸 바라보냐 하면은 상승대 하락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개 종목 중에서 최소 51개 이상이 올라야 되는 건데 지금 최근 20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이게 80% 밑에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확률적으로 내가 다트를 던져가지고 10개를 던져서 수익을 낼 확률 자체가 실제적으로 2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게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인지하면 좋을 것 같고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만 산다. 한국은 스크루지. 예.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이런 의견도 냈습니다. 한국 금융주에 대해서 지금 단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다. 사실 연말에는 배당 성향이 높은 그래도 금융주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는 시기여서 지금 이런 계엄 사태로 단기 충격을 받아서 많이 싸졌을 때 지금 저가 매수를 하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에 대한 거를 뭐 매도급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금융주 같은 이렇게 좀 도드라지는 섹터는 JP모건의 의견을 어느 정도는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리면 수긍하시겠습니까? 저는 한국금융의 메리트는 배당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뭐 그렇죠. 배당 그러니까 주로 묶이니 성장주는 아니잖아요. 금융주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금융주, 은행주 이런 쪽하고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미국은 소위 말해서 그 금융기법을 동원해가지고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그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그 동안에 이제 막아놨었던 규제, 제한 같은 걸 풀어준다고 해서 금융주들이 더 강하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융상품의 어떤 금융기법에 대한 그런 쪽보다는 사실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데 그 실적 좋은 거에 대부분이 거의 예대마진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 그 한은에서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한 거는 경기 침체를 사실상 선언했다고 봐도 무방한 조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부실 자산, 부실 채권에 대한 이슈가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지금 9월 달에 그 제출됐던 자료를 보면은 그 기사가 9월에 나온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그 소위 말해서 한계 기업에 대출이 나간 총액 자체가 151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한계 기업이라는 건 사실상 이자를 제대로 갚기도 어려운 기업들을 말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 대출에 있어 가지고 은행별로 보게 되면은 적게 포션을 차지한 게 34%, 35%고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 43%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잠재적인 부실채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또 시그널로 주고 있다라는 측면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올해 특징 중에 하나가 여전히 쏠림이었었거든요. 네. 섹터 쏠림이 강했는데 은행주는 밸류업 메리트, 배당, 고배당 메리트 이것 때문에 주가가 계속 낙관 편향적으로 오른 것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급부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노이즈가 나왔다라는 것도 역시 주가를 좀 흔드는 요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거는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지금 환율이 급등을 한 상태잖아요. 물론 지금 뭐 1414원, 15원 선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겠지만 이거는 결국 조달금리 자체, 차익금리 자체를 또 높이는 또 그런 이제 딜레마에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까지 놓고 봤을 때 배당 외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아주 크게 메리트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정말로 한국은행 전망대로 2% 미만의 저성장 구간으로 들어서게 된다면 소위 부실화된 대출이 은행들이 떠안게 되는 구조가 될 거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익을 좀 훼손하는 그런 측면도 좀 나올 수 있을 거고, 성장에 대한 그림을 갖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찌 됐든 뭘로 됐든 많은 수익을 내서 그걸 배당을 많이 준다는 것만 가지고 지금 유지가 됐었던 거라고 그러면 그 배당 이익에 대한 부분이 좀 훼손이 될 가능성도 네. 분명히 이제 보여질 것이다라는 거고, 또 우리나라 증시 특징 자체가 방산 바이오 할 거 없이 다 낙관 편향적으로 주가가 올랐었던 거잖아요. 근데 밸류업 주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낙관 편향으로 계속 올라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반대급부에 대한 논리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 이제 금융주 얘기하면 아까 밸류업이랑 연결해 보면 밸류업 우등생이 금융주인 건데, 어쨌든 외국인을 중심으로 어쨌든 계엄령 충격 때문에 단기 매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게 금융주들의 급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대로 보고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JP모건처럼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김노기 팀장은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 국정 마비로 밸류업의 동력을 잃은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의 기회보다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저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한 상태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국이 지금 밸류업으로 이제 올라갈 만한 건 매수세는 항상 외국인들이 많이 끌어올려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 5대 기업들 중에 지금 3대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1990년도에는 인터넷, 뭐 그다음에 핸드폰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줬는데, 지금 한국 뭐 증시 상황만 보더라도 AI 쪽 R&D 예산 삭감, 뭐 AI에 투자를 더 해도 모자랄 판에 삭감을 하면서 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증시가 굉장히 좀 밀리고 있는 와중이라서 뭐 일단은 밸류업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실망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밸류업 동력이 상실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하 대표님? 동력이 스타트한 적이 없을걸요, 아직 아마. 왜 제 이런 말씀 드리냐? 왜요? 밸류업 지수도 나왔고 펀드도 나왔는데 섭섭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한번 우리 HTS 보면 딱 밸류업 지수 있어요. 자,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보죠. 네. 우리나라 정부 24년도 1월 27일 정도에 이제 모 매체를 통해서 밸류 프로그램 활성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올해 금융주는 사상 최대 주가를 상승을 보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월 달부터 본격 액션 들어갔고, 말씀하신 10월 달에 ETF가 만들어졌습니다. ETF가 만들어진 거지 그게 기업도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밸류 펀드라고 해서 5천억 정도가 조성된 게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의 또 5천억이라는 펀드는 밸류 공시란 기업들로 구성된 바스켓으로 된 하나의 펀드를 말하는 거지,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밸류업 정책 프로그램에서 기업들한테 넘어갈 수 있는 건 세제 지원이라는 겁니다. 법인세 혜택이라든지 그건 네. 아직까지 통과한 게 아니죠. 예, 아닌 거고. 세법 개정에 들어가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9월달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을 발표할 때 세제 지원 혜택이 좀 있었어요. 세제 지원 혜택, 뭐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근데 지금 한국에 발표된 초안에 있는 100개 리스트 중에서 그 밸류 세제 지원과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금융주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융주가 급작스럽게 많이 빠진 것은 결정적 원인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침체라는 가장 표면적인 게 하나 있고, 네. 근데 돌발적인 흐름에서 월요일과 화요일에 외국인의 행보가 아예 틀렸지 않습니까? 월요일엔 금융주를 가장 많이 샀었어요. 외국인 5천억 매수를 할 때. 네.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후부터 가장 많이 판 게 금융주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뱅크런 사태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표면적으로 밸류업이 핵심이 아니고 뭐 맡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뱅크런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비상기업과 국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코리아의 CDS 프리미엄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고 그것 자체는 다른 한편을 놓고 보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가는 거고 일부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NIM 감소는 사실 은행의 대출과 예금 금리를 잘 안 받아 보신 분은 이걸 그렇게 막이나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은행의 NIM은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이자 마진을 네, 예대 마진을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대출을 많이 받아봐서 압니다. 네. 구조를 딱 열어보면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가 대출금리가 나오는데 제1금융권은 실제적으로 1% 미만으로 책정을 합니다. 정부에서 프레스를 가하니까요. 근데 새마을은행 이제 새마을이나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1.5에서 2까지 가요. 근데 이거는 NIM의 감소폭보다 경기 둔화로 인한 대출 전체 규모에 대한 감소 우려가 큰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출 규모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국내 7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 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회사들은 말씀 올해까지 밸류 공시되고 뭐 배당도 많이 주는데 향후에 배당이란 게 뭐 빚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배당 가능 이익 내에서 주니까 네. 이자가 그러니까 NIM 퍼센테이지 자체는 그렇게 제한이 없지만은 절대 금액이 줄으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배당금이 작아진다면 주주 환원율이 낮아지겠죠. 오히려 그게 더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금융주는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 장이 돼서 그런 거라 저는 장기적으로 사실은 빠지면 사이다인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네. 이거는 밸류로 접근하면은 답이 투자할 수 있는 모멘텀이 아예 없고 예. 경기 침체 온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충분히 저점은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밸류업도 사실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 분야에 있어서 이제 정책 모멘텀을 갖는 부분이죠. 정책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이제 계엄 사태 그리고 이제 탄핵 정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사실상 많이 스톱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내년도 예산안 10일까지 사실 여야 합의안 가져오라는 국회의장의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이게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 그 기한을 못 지킬 것 같습니다. 뭐 예산안뿐만이 아니죠. 사실 금융당국에서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정부안도 내놨었고 줄줄이 지금 이런 식의 법안들 민생 법안들이 나와 있는데 이 일정들이 지금 다 차질을 빚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 시장에서 제일 이제 관심을 갖고 좀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물론 이제 예산과 관련된 것도 중요한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초유의 관심은 이제 금투세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쏙 부분에- 들어갔죠 지금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 쪽에서 이미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강행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연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투세 폐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여야 합의가 돼 있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고 맞습니다. 만약에 뭐 여당이 참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식이든 간에 처리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불투명성, 그러니까 불확실성 이런 게 가장 이제 위험한 리스크인데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태까지도 안 됐었던 부분이고 또 여당이 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방적으로 할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 가가지고는 이제 투자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개정 내지는 폐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윤석열 정부 자체만의 어떤 주장이 아니라 어떤 투자의 질을 높여보자는 건 또 민주당 역시도 마찬가지 흐름을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세의 큰 그림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이 지금 최근에 앞서 금융주도 그랬었지만은 지금 최근에 이제 고배당 주식들도 좀 같이 밀리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는 이건 결국 경기 침체 노이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조금 주가들이 흔들리는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서 보셔야 되는 거지만 기본적인 밸류업의 어떤 근간이라든지 아니면은 향후 진행되는 정책의 어떤 방향성 자체는 저는 그게 훼손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걱정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밸류업 얘기를 하면 밸류업과 연결해서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이제 개인 주주, 일반 주주들에 대한 이익을 좀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어쨌든 논의해 보자고 상법이 됐든 자본시장법이 됐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이야기 자체가 스톱이 돼 버리면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내년까지도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거죠. 그럼 또 우리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물적 분할을 통한 뭐 자사 상장이나 이런 또 나쁜 선례들이 또 나올까 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금감원 쪽에서도 지금 개정 전에도 이제 몇 개 회사를 지금
그 어떤 조치를 통해 가지고 다들 일단 막고 본보기가 있잖아요. 있죠. 네. 이제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당장에 쉽게 뭐 강행을 또 하는 회사가 나타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상법 개정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 이거보다 지금 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금 확장을 시킨 거는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이게 모든 걸 다 스톱을 시켜놓은 상황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게 우선 해결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상법 개정을 하던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던 이 근간에 대한 변화의 의지는 양쪽이 다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 흐지부지 또는 유야무야하는 쪽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그 잘못을 저지르는 쪽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라든지 처벌 조항을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양쪽 다 확실한 니즈는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우선적으로는 그거에 앞서 가지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내각 총사퇴까지도 결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정책적 불확실성이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면 투심은 또 쪼그라들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예산안을 통과 못하고 해를 넘기는 최악의 경우 생길 수도 있겠죠.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예산안은 12월 21일에 네. 결국 통과가 됐던 걸로 그 전해는 더 늦었죠. 12월 24일인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경우의 수가 이제 생겼지 않습니까? 네. 당장 주말에도 이제 탄핵 관련된 또 투표도 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투세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합의된 거라서 그냥 일정을 하면 되는데 과연 그게 국회 본회의가 열릴지도 지금 의문인 정도로 이제 정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그걸 일단 먼저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이번 주에 빠진 종목들을 놓고 보면 뭐 다 빠졌습니다. 이게 모든 게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별로 뭐 방산이든 금융주든 또는 뭐 원전이든 다 하나씩 맞춰보면 24년도에 현 정부가 추진하거나 미었던 섹터에 대해서 일단 다 빼는 거예요. 네. 뺀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뭔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 관점을 일단 보셔야 되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자금들은 끼케야 어느 정도 약간 뭐 단발성으로 매매하는 자금이라서 뭐 일단 그렇게만 한번 보시고 일단 이거는 가장 과거 사례 2016년도나 7년도 사례를 한번 다시 안 좋았던 그 기억이지만 돌아본다면 뭔가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시장은 제일 싫어하는 게 결론은 어떤 누가 성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거를 좀 염두하고 보셔야 뭐 다 여러분 아는 내용인데 그걸 염두하고 타이밍과 시점을 논하는 게 좋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정책적 불확실성, 계엄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시청자들 우리 의견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정치가 경제다라는 말이 이제 요즘에 다시 한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을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을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좁혀보기로 했어요. 정책 그 수혜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 수혜주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대표적인 게 아마 원전주가 아닌가 싶어요. 계엄 사태 이후에 아마 가장 급락세를 맞은 게 또 원전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원전주 상황 김동희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딱 정치적 이슈가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노이즈를 통해서 주가 하락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원래는 탈원전 기조였다가 제가 보기에는 원전 쪽으로는 이탈리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에 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고 미국 또한 원전에 대해서 막고 있다가 대출을 허락을 해주고 그다음부터 원전에 대한 시세가 분출을 했는데 지금 저는 원전 쪽으로는 단발성으로 빠지는 자리가 차라리 저가 매수세의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탈원전 기조였지만 앞으로 전력난을 대비했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전 쪽은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상황이 이렇게 계엄 사태까지 가버리니까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도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체코 원전 본계약 체결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양해각서만 체결된 상태인데 이거 지금 이런 사태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 다시 또 무위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뉴스들, 그 루머들도 돌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믿을 만한 뉴스는 아닌 건데 그만큼 지금 원전주를 담고 계신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불안하다라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원전뿐만 아닙니다. 지금 일단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가 커지게 되니까 특히 원전 수주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정부 쪽에서 정부 간의 어떤 협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뭐 이제 그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건 큰 사업이고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든 간에 이제 한국 정부가 체코 정부하고 이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더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겠느냐. 또 최근에 보니까 어젠가요? 저기 각 주무부처 장관들 다 일괄 사퇴 뭐 네. 사임서 내고 이런 상황이 돼 버리면은 사실 이게 그런 루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되는 걸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게 이제 정치가 경제를 갖다 뒤흔드는 가장 큰 리스크의 표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트럼프 행정부하고도 지금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IRA법 관련해가지고 보조금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칩스법 관련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협상을 하게 될 거는 개별 기업이 그 미국 정부를 상대로 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따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크가 빨리 제어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가 된다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원전 문제뿐만 아니라 이 지금 현재 정치가 경제를 뒤흔들고 정치가 경제의 어떤 리스크를 키우는 이런 상황 자체는 빨리 수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이든 간에 지금의 현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거쳐야지만이 가능할 것 아니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이 거치지 않게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 섹터별로 해가지고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예 정책자 붙은 앞에 머릿말이 붙은 거는 피하는 게 상책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 대표님. 조방 원전이라 그러거든요.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조선 방산 원전 전력 인프라. 조방 원전. 네. 이 중에서 방산하고 원전이 공통점이 있죠. 일단은 정부 대 정부의 사업이고 네. 말씀하신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이고 또 하나가 이게 국가 차관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차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예금보험공사에서 돈을 대출해 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 같은 것도 체코 원전에서는 기존 현재 야당 같은 경우는 그 밑전 장사 왜 하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현대로텐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정부 차관 수호법 개정을 2월 달에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본다면 방산하고 원전은 어쨌든 정부 주도의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건 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앞에 시장 관점에서는 지금 팀 코리아에 대한 불안정성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또 마침 두 섹터의 공통점이 방산은 실적이 나오는데 원전은 실적이 나오는 섹터는 아니다 보니까 뭐 주가 딱 빠질 때 보면 제일 먼저 빠지는 게 한국전력이나 한전산업 이런 거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정부 주도 사업주가 먼저 빠지는 거고 그 관점 볼 수가 있고 근데 원전도 아까 뭐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안에 조금 들어가면 개별 종목들은 사실 상관없는 것들이 많아요. 뭐 LNG 관련이라든지 복합 발전 관련이라든지 그런 거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방산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어차피 방산주가 최근 트럼프 대선 이후에 약간의 노이즈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지금 어떤 국가적인 리스크와 함께 좀 매칭됐다 그리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단정할 건 없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부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몸을 빼자는 어떤 수급들이 주가를 누르고 있다. 그리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비상계엄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파되면서 태국의 일부 환전소에서요. 우리 원화 환전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세계 10대 경제 국가로 자부했던 한국인데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요. 경제가 바로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경주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